네, 자세한 내용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번 순방 동행 취재한 이혜진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혜진 기자. 일단 고생 많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순방 동행 취재를 하면은 대통령보다 기자가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번 순방 일정이 워낙 또 빡빡했잖아요. 좀 어땠습니까? 네, 8박 10일간 여정이었는데요. 워낙 기간이 긴데다가 중간중간 4개 나라를 계속 이동을 해야 돼서 사실 쉽지는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좀 고단했었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에 제네바에서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에 같이 탔다가 이제 청와대 출입순방 동행 기자단과 함께 지금 도착을 했고요. 어제 점심때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적응은 좀 괜찮아요? 네, 열심히 시차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현지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탈리아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사실 환대와 예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잖아요. 네. 이 거리 곳곳에 이제 이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현지에서는 이탈리아에서 특히 좀 공부 중인 우리 유학생들 또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좀 한국 대통령이 이탈리아 방문했다는 그 소식을 상당히 좀 뿌듯해 하더라고요. 또 순방 동행 기자단들에게 이제 현지 국민들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하고 또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또 이탈리아 현지에서 다양한 그림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스튜디오에 전해줬는데 그 콘텐츠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콘텐츠는 좀 흥미로운 주제 그리고 많이 접하지 못했던 정보를 좀 선택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 그리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주제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많이들 도와주시고 또 운도 많이 따랐는데요. 바티칸에서는 운 좋게 교황이 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삼종 기도하는 모습을 운 좋게 담아낼 수 있었고요. 네. 또 제네바에서도 유엔 본부 직원을 또 인터뷰로 바로 섭외할 수 있어서 좀 더 풍성한 리포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차 적응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시차 적응 안 되기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외교 성과를 직접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직접 설명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순방 성과 발표는 현지에서 좀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이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예. 주로 외교적인 사안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했었고 그리고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었죠. 이 대통령이 사실 순방 때마다 기내에서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은 있었지만요. 네. 이번에 이렇게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순방 성과를 브리핑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말해주신 것처럼 보통 이 순방 성과 설명은 국가 오부 요인들을 직접 초청을 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춘추관에서 설명하는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그 통상 있었던 방식은 아니고요. 예. 보통 오부 요인을 초청해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그 협력을 당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대통령께서 춘추관에 나와서 직접 이번에 이제 순방 성과를 설명하겠다는 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외교 성과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그 G7과 같은 다자 외교를 통해서 어떤 외교를 이 대한민국이 지향할 건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외교 성과에 대한 대통령 브리핑이라고 하더라도 기자들 질문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적인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도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그 9박 10일 순방 가기 전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예. 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나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브리핑 말미에 기자들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SNS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내용들도 담기겠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순방 기간 중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두 네. 가지 점이 눈에 띄는데 일단 안보는 복원하고
경제는 확대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G7 확대 세션이나 또 연쇄적인 양국 그 양자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제 국제 안보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의제로 대화를 하면서 네. 이제 한반도 이 평화 안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역할을 당부하는 이런 어쨌든 기조를 일관되게 대통령이 유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지나치게 대결과 억지 중심의 그런 외교 기조에서 이 평화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국제사회에 부각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외교적인 목표가 분명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하는데 애로를 겪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EU 철강 세이프가드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었고. 네. 그리고 이탈리아의 뭐 초감가상각제도 같은 경우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제 규제와 어떤 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현안이었는데 네. 적극적인 어떤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그걸 이제 풀어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방산이라든지 또 에너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런 다각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랄까요? 이런 걸 확장하는 예. 그런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국제 외교 무대에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다. 네. 그리고 기존의 이제 기조와는 좀 다른 그런 평화와 경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당면한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겠죠. 청와대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EU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해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4월 시작된 이번 협상은 EU의 신규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을 앞두고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되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한 EU 정상회담은 최고위급에서 동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 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당장 7월 1일부터 무관세 쿼터가 반토막이 나는 거였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지금 미국까지 철강 카드를 꺼내든 상황인데 이 철강이 그토록 이 세계에서 중요한 건가 봐요? 네, 이 철강 산업은 사실 기간 산업이라고 하죠. 예. 단순히 철을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 주력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동차부터 조선, 건설, 기계 또 방산 분야까지요. 철강 공급이 흔들리면 다른 산업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철강업은 생산 과정이 길고 그리고 연관 산업도 많아서 고용 유발 효과도 큽니다. 사실 또 국가 안보와도 깊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전쟁이나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철강 생산 능력이 부족하면 군수물자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렇게 철강업을 경제 안보 산업으로 보고 보호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국가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철강이지만 사실 중국산 저가 물량, 이 철강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철강업계 지금 가격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직면했죠. 예. 그래서 EU도 지금 자국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반덤핑 관세부터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 비롯해서 수입 규제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철강 분야에서 EU가 한국에게 굉장히 큰 시장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좀 중요한 수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이제 그 EU는 한국 철강의 두 번째 수출 시장인데요. 그래서 업계는 이번 조치가 이런 EU의 철강 규제가 시행이 되면 뭐 유럽의 자동차, 기계 이런 산업에 공급되는 한국산 철강제의 수출 여건이 굉장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EU의 보호무역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였나요, 의원님?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철강 산업에 대한
일종의 무역 장벽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기존에는 관세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관세 물량을 정해놓고 그게 한 3,300만 톤 정도 됐는데요. 네. 그리고 그 3,300만 톤을 넘어서는 이제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50%로 올리는 예. 그런 새로운 관세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철강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습니다. 앞서 예. 설명을 하셨듯이 EU는 우리 철강 산업의 주요 수출 국가고 또 철강 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친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비관세 쿼터가 축소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무관세 물량도 축소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철강 산업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부가 총력전을 지난 4월부터 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상 채널이나 또 다른 외교 채널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벨기에에서 EU하고 이 문제를 타결을 지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아직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쿼터를 확보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른 EU를 향한 수출 국가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협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7월 1일 날 새로운 어쨌든 세이프가드 기준을 EU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EU하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한 그런 구체적 내용을 정부에서는 전략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행이긴 한데, 근데 앞으로 이런 그 일종의 이제 무역 장벽이 계속 그 높아지는 추세잖아요, 지금. 이게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가 좀 바뀌어가고 있어서 철강 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산업에서 우리는 이제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흐름에 대비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철강뿐만 아니라 이 경제 성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 벨기에와는 전략 산업, 그리고 이탈리아와는 첨단 기술 협력, 그리고 EU와는 소형 원전 논의까지 경제 분야 성과가 꽤 두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당장에 그게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은 예. 뭐 여러 가지 MOU 체결이 아마 이번에 이제 성과일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구체적인 성과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과제일 것 같고 EU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다가 네. 우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같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로의 그런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데 네. EU는 이런 다자 중심의 그런 어. 자유무역과 다자 외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고 경제 개방성이 높은 나라는 그런 국제적인 이 다자 간의 협력이 안정화됐을 때 그게 우리 국익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이제 EU나 또 유럽 각 국가들과의 협력 범위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늘어날 걸로 보고 어떤 우리 대 EU 외교의 그 진전이랄까 이런 게 이번 순방을 통해서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혜진 기자. 이번에 구체적인 경제 협력 성과를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어떤 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일단 벨기에와 전략산업 협력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유럽 물류 중심지 벨기에와 정상회담 성과입니다. 예. 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해서 배터리와 소재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투자가 전략 산업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예. 또 양국의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 발전 협력 MOU도 체결을 했는데 양국이 서로 중소기업의 그 해외 진출 거점 역할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반도체 분야도 특별히 협력을 하고 이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해서 기술 발전 혜택을 함께 누리자 이런 이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고요. 예. 또 이탈리아와는 첨단 산업 또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마타렐라 대통령과 한 이탈리아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 관련 MOU 체결했고요. 2028년까지 3년간 양국이 AI, 첨단 바이오 또 반도체 등 8개 분야 공동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협력을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는요, 두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을 채택했는데요. 지난 1월 멜로니 총리가 방한했을 때 제안한 건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양국 협력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들이죠. 8개 분야로 구성됐고요.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 교육, 국방 분야 총 망라입니다. 다양 분야에서 접촉을 늘리는 것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고위급 방문, 회담 정례화하고 산업과 무역 분야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학기술 분야 특히 공동 프로젝트 추진하기로 했고요. 초국가 범죄에도 공동 대응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런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 보따리가 두둑합니다. 자,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이탈리아의 초감가 삼각제도 이 부분이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초감가 삼각제도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고 지금 우리에게는 왜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기업이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리면 그 투자를 늘린 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세특례 제한 제도에도 그 투자세액 공제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제도거든요. 네. 근데 이탈리아 제도는 특이한 게 실비보다 더 높게 그런 비용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EU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EU산 설비에 한해서 이 조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로서는 또 다른 이제 수출 장벽이고 무역 장벽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 그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부터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제로 이 제기를 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 기간에 이제 양국 간의 그 논의가 진행이 돼서 EU산뿐만이 아니라 비EU산 설비에 대해서도 같은 감가상각을 인정해 주는 걸로 이번에 이제 제도 개선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안고 있던 애로사항을 정상 외교를 통해서 풀어준 그런 성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 기업인은 이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준 속도를 페라리에도 비유를 하기도 했던데 그만큼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순방 성과 좀 더 짚어보면 아무래도 G7 양자회담에서는 방산이 화두였어요. 지금 60조 원 잠수함 수주가 걸려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우리가 수주를 따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독일은 마지막 경쟁자 아닙니까? 각각 양자회담을 했어요. 이게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말씀하셨듯이 60조 원 규모인데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네. 우리 한화오션하고 독일의 TKMS 이 두 기업이 유력한 경쟁자로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조금 이제 특이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게 한편으로는 수주국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이제 경쟁국인데 네. 그 국가들하고 연쇄적인 양자회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캐나다 총리하고의 회담에서는 이제 우리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면서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로 우리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외교를 펼쳤고요. 네. 독일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데 뭐 경쟁은 경쟁이고 또 협력은 협력이니까 네. 양국 그 방위 산업의 협력을 늘리자라는 제안을 했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제3국 공동 진출과 같은 그런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 뭐 독일 총리도 흔쾌하게 그에 대해서 응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국제 외교 무대에서 특히 이제 경제 외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쟁은 경쟁이고 협력은 협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꼭 경쟁자라고 해서 우리가 거리를 둘 필요는 없고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하는 이제 그런 어떤 외교를 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잠수함은 우리가 좀 따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이스 투 미츠.
뭐 내용은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갖고 이 제작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자라고 하는 전통 기법으로 만든 것인데요. This is white porcelain. 네, 세계 평화의 상징 교황과 배석자 없이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자, 의원님. 네. 역시 한반도 평화가 화두였고 방북 요청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국제 행위자들이 있는데요. 예. 비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 교황청은 가장 중요한 행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이제 한반도 그 화해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네. 방북 의사도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물론 교황청이 방북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그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따라줘야 되고 무엇보다 북한이 거기에 지금 이제 화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북한의 모습으로서는 이번에도 교황청에서 방북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성사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이 신임 교황을 만나서 이제 한반도 평화 화해의 중요성을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교황청의 역할을 당부했다는 측면에서 예.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화, 뭐 화해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교황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에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당부하고 또 협력의 방안을 모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황은 내년 세계 청년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준비도 필요한데 이번에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행사였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조용하게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김혜경 여사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했는데요. 예. 내년에 서울에서 이 세계 청년 대회가 열리는데 가톨릭교에서 주최하는 중요한 국제 행사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도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계기로 해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고요. 이 대통령이 또 교황과 만나서 세계 청년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김 여사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로마 한인신학원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사제들과 만나서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다양한 그런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서 간담회를 취재를 했고요. 네. 인상적이었던 건 사제들의 세계 청년대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었습니다. 단순한 국제 행사가 아니라 가혹한 사회 환경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런 청년들이 희망과 연대라는 어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거란 언급이 인상적이었고요. 또 뭐 관계의 단절이라는 청년 세대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사회가 정한 어떤 정상성에서 벗어나면 이거를 되게 좀 나쁘게 보고 또 좀 인생이 실패했다 이렇게 좀 단정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타파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번 대회가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요.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자세를 배우면서 어떤 그런 정상성에 대한 집착을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김 여사도 이런 사제들의 의견을 경청을 했고요. 또 정부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해달라 해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진행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순방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짧지만 알찼던 한미 정상 간의 만남, 틈새 소통 함께 보시겠습니다. A lot. It's difficult here, huh?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짧지만 여러 번, 그것도 또 꽤 깊이 있게 만났고요. 이번에 재미있는 장면들도 많이 포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G7 공식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꽤 긴 환담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트럼프와 이제 90분간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미 관계를 놓고 굉장히 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제 SNS 메시지를 통해서 공개한 트럼프와 투샷도 화제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네. 또 화면으로 보셨을 텐데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웃으면서 촬영한 사진이었고요. 예. 또 마지막 오찬에서는 골프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네. 만찬대 트럼프가 이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같이 하겠다고 해서 이제 김 여사가 손가락을 걸고 이제 약속을 받았는데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기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찬 후에 골프를 꼭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뭐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골프를 함께 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골프 스코어에 좀 예민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이거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어떻습니까? 뭐 골프 매너가 썩 좋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네. 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골프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친밀함도 더 깊어질 것 같고 한미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재가동되는 건가 이런 그래서 생각도 듭니다. 국가가 정상들 간에 이제 골프 회동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친밀감을 보여주는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선호하는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과 골프를 친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이제 특별한 기회일 수 있다고 보고 우리로서는 또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공식 정상회담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G7 만찬장에서 오랜 기간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한미 협력 문제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 집권 시절의 북미 정상회담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뭐 하노이 노딜로 끝나기는 했지만 당시에 그 과정만큼은 파격적이었고 여러 가지 평가할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난 걸 좋은 기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신이 한반도 문제나 북미 관계를 잘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뭐 우리 정부의 의지나 미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예. 또 국제적인 정세나 무엇보다 북한의 그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런 게 따라줘야 일기 트럼프 집권 때와 같은 극적인 장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 아직은 이제 여러 차원에서 좀 막혀 있는 면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 미국의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북한 문제가 최우선 과제는 아닙니다. 네. 지금 중동 정세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그보다도 우선하는 여러 가지 그런 대외 정책의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간간히 언급은 하지만 실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좀 뒤로 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임기가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시 나설 가능성이나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우리로서는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재개가 굉장히 기묘하고 그러나 이제 남북 대화가 먼저 성사될 가능성보다는 네. 북미 관계의 개선이 선행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남북 관계의 변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북한이 네. 지금 적대적 두국가 선언까지 한 마당에 그런 면에서 우리로서는 어쨌든 그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을 계속 환기시킬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한 한미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정상 외교의 테이블에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한미 관계 또 북미 관계에 어떤 진전 또 어떤 발전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G7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친화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친화력도 화제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또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사 입장국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It's difficult here. 케냐와 대한민국의 협력 관계를 지금보다는 한층 더 깊이 있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요 일정들 보고 오셨습니다. 각국 정상들 결이 다 다른데 각자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2년 연속 G7 참석인데 작년보다 훨씬 더 편해진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이번에 프랑스 에비앙 G7까지 2년 연속 초청을 받았는데요.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신뢰 그리고 기대를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해 캐나다 G7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불과 열흘 만에 이뤄진 첫 해외 일정이었는데요. 다자 외교 대비 첫 무대였죠. 국정 정상화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던 만큼 당시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이제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의 귀환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시급했습니다. 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제 정상 외교 복원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 국가로 돌아왔음을 선언하는 자리였던 그런 성격이 컸죠. 근데 당시에 이렇게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는 일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1년이 지난 지금 다자 외교 무대에서 좀 우리의 위치가 좀 더 확고해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국익과 또 이해관계가 달린 그런 핵심 현안에서 우리가 당당히 목소리를 냈고요. 이 대통령은 이제 G7 회의 2세션에서 중동 위기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 방안을 G7 정상들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논의를 했죠. 1년 전과 비교해서 G7의 어떤 높은 신뢰 그리고 기대가 확인이 됐고요. 글로벌 현안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좀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걸로 평가됩니다. 네. 또 한 EU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이번 G7 공동 선언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명시가 됐습니다. 사실 G7 사전 의제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들어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외교적 노력이 더해져서 예. 결국 이제 애초에 사전 의제에 없던 게 정상선언에 포함이 됐다고 보고요.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 한반도 문제는 주로는 대결과 억지의 기조였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 문제의 기조하고는 조금 궤가 다른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쨌든 평화 관리의 필요성을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그걸 이제 국제사회의 의제로 반영한 그런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여기서 그 만족할 상황은 아니죠. 지금 예. 남북 관계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북한은 또 바로 반발하더라고요. 여전히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북핵 문제를 포함한 예. 정치 군사적인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더해져야 예. 되고 물론 이제 북한의 호응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북한이 나와가지고는 이게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의 목소리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북한의 목소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이런 국제사회의 이런 압력 혹은 국제사회의 노력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외교적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